제1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 투쟁에 여야가 극한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산적한 민생 현안을 처리해야 할 9월 정기국회는 벌써 먹구름이 꼈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봅니다. 김장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인 오늘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규탄 도심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도 함께 했는데요. 당장은 민주당 내에서 그런 리더십 비판 목소리가 잦아들긴 한 것 같거든요. 좀 단식이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아직으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효과가 어떻다라고를 논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결단한 것은 결국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이 정부의 폭주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지 내부적으로 본인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애초에 들어있는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 내에 어떤 본인을 흔드는 목소리가 잠재워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단식 농성이 아니라 단식 투쟁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치인들이 단식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한 자리에 앉아서 이제 단식 농성을 하면서 이제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거든요. 그러나 사실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또 그런 단식 농성을 선택하게 된다면 분명히 집권 여당으로서는 또 다른 비판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같이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야당 대표가 이를 내팽겨치고 단식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모든 일정을 다 소화하는 단식 투쟁을 결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 3일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겠지만 오늘 있을 그런 어떤 일정이나 본인의 야당 대표로서의 일정은 다 지금 소화하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검찰 수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지장받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 본인의 계획이기 때문에요. 또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의 단식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명 대표가 왜 단식을 했느냐, 이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조건이 뭐냐를 일단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라,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이거 본인이 생각해도 대통령이 절대로 들어줄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어줄 수 있는 사안을 걸고 단식을 하면 그게 명분이겠거니 하지만 들어줄 수 없는 사안을 걸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내부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이 들어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전국에서 예상되는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그에 따른 이제 비명계들의 이제 리더십 교체에 대한 요구 이런 걸 일거에 지금 덮는 효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이건 내부용이라고 하는 비판에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땡깡 단식, 내수용 단식 이런 표현을 쓰면서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당 대표의 단식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유독 이 대표의 단식에만 이렇게 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이번 단식 말고도 저는 이제 그 점은 되게 안타까워요. 지금 작년 5월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전국 전체가 계속 이재명 이슈예요. 이재명 대표 범죄 혐의, 이재명 대표 방탄국회, 그리고 계속 이 이슈.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9월에 정기국회는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대로 민생 예산 어떻게 할 거냐, 국정기조를 전환하는데 국가 세금이 어디에 쓰이느냐 이런 게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되는데 딱 이 타이밍에 또 단식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 단식이 논란의 여지가 없이 이것 때문에 단식하는구나 하면 뉴스거리도 안 되는데 계속 이슈가 돼요. 검찰 출두하는 것도 어떻게 한다, 정기국회도 어떻게 된다 이러다 보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개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금 국정 아젠다 전체를 계속 흔들고 있다. 이런 점에서 비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프레임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이 아니라 그동안 어떤 민생 행보를 하더라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결부를 시켜서 항상 공격을 해왔다는 것 같기 때문에 사실 이번 공격도 그렇게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1년 반이 다 돼 가시는데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과연 대통령과 지금 이번 정부가 야당을 과연 협치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자체가 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협상의 파트너가 아니라 그냥 통치해야 되는 대상 또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대상으로 보시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점이 있고요. 국회 내에서 협치를 하고 함께 해야 되는 일들이 산적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요원한 상태에서 야당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방안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스러운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단식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나 심하고 그래서 야당 대표로서 단식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염려스럽다라는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핵심 본질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집권 여당에서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전환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뭐 정치적인 공세에서 이해는 되지만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제 오늘 일어난 것도 아니고 오늘의 단식을 결심하게 된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는 그런 투쟁의 마음 그게 가장 크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 이 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먼저 말씀 이제 그 협치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치가 안 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인데 지금 민주당의 행보가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정권을 뺏긴 유일한 정부예요. 그러면 외국에서는 선거에서 일단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정당들이 해야 되는 건 왜 우리가 졌는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민주당이나 어디나 보면 야 우리가 이 부분에서 국민 마음을 잃었구나 해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선거 이긴 정당하고 그 부분이 유사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협치가 가동이 되는 건데 민주당은 두 가지에서 협치하려고 하는 자세가 안 돼 있어서 전혀 자기들이 내건 공약을 하자고 하면서 뭐 국회 의석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일방적으로 휘둘러요. 당연히 협치가 안 되죠. 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뜻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처럼 국정 운영을 하지 말고 바꿔라 이렇게 돼서 당연히 집권당에서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자기들이 국민 마음을 잃은 이유를 찾아서 그걸 조정하면 거기서부터 협치가 굴러가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자기 공약을 그대로 국회에서 선거에서 진 정당의 대표가 그리고 그 대표가 중대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거에 졌는데 이분을 바로 대표로 뽑아요. 이 두 가지를 만들어 놓고 협치를 하자고 하는 게 실제로 협치하겠다는 건지 저는 그래서 민주당은 최소한 정부를 초기부터 투쟁의 대상으로 보고 싸우려고 덤빈 거지 그건 협치하려고 만든 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 사법 리스크 얘기를 좀 이어가면 검찰 수사에 전혀 지장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결국 4일 소환 조사는 오전 2시간만 고집을 하다가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지금 단식 중이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건강이 나빠지면 현실적으로 소환 조사가 가능하겠냐. 결국에 방탄 단식이다. 이런 여당의 비판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그 전부터 있었다 하는데 요새 이제 저는 이것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이랑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데 영향을 줬을 거라고 봐요. 요새 새로운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화영 핵심 증인의 진술이 바뀌었어요.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김용이 돈을 안 받았다라는 알리바이가 이게 조작됐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김만배가 대장동의 주범이라고 하는 김만배가 이재명 대표가 이건 한 얘기예요. 대장동의 실제 주범은 윤석열 후보다. 검찰 수사에서 부산저축은행은 봐줬다. 이래서 대선 국면에서 이걸 이재명 대표가 공식 토론회에서도 밝혔어요. 이것도 조작됐다. 김만배가 이 거짓 인터뷰를 하고 그게 뉴스타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도되고 그리고 그걸 민주당이 선거 전략에 사용했다라는 뭐 이게 완전히 뭐 이제 쉽게 허위 정보로 인한 대선 공작 어떤 시나리오예요. 일반 국민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런 상황의 변화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다가오는 기존의 사법 리스크하고는 전혀 다른 무게감을 느꼈을 거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을 썼을 거다. 지금 검찰 조사를 오전 2시간만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검찰이 나를 뭘 조사하는지 알아만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가 뭐 법 앞에 평등하고 마치 검찰 수사를 제대로 받을 것처럼 얘기하는 거기다 지금 증거인멸과 증거 조작의 혐의들이 계속 드러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결정한 데에는 기존과는 다른 사법 리스크가 무게 있게 와닿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법 리스크를 타개하기 위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이었다. 사실 검찰 소환 날짜에 대해서 신경전을 벌여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그리고 단식을 결심하고 대표가 단식하겠다라고 얘기하기 전부터도 검찰은 9월 4일을 소환 통보한 날짜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조율이 안 됐었던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본회의가 없는 9월 11일이 있는 그 주, 셋째 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조율을 하던 중이었던 것이었는데 그 중에
대표가 단식을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9월 4일에 안 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집권 여당이나 검찰에서는 방탄 단식이 아니냐라는 공세가 있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도 그럼 9월 4일에 예정되어 있는 오후 일정은 취소할 수가 없으니 오전에라도 나가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본인을 향한 또 다른 프레임이 있을 것이 너무나 명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표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이야기였을 것 같고요. 9월 4일 오전에 출석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사를 보임으로써 이번 단식이 이번 검찰 수사와 전혀 무관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결단이었음을 분명히 하는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9월 4일에는 지금 조정이 안 되는 것이고 9월 11일 이후, 그러니까 셋째 주 이후에 본회의가 없는 때에 수사를 받겠다라는 것은 단식 전부터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해왔던 이야기인 것이고, 그때는 또 수사가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고, 검찰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전혀 무관하게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방탄의 우려는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11일부터 15일까지 제시한 기간에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단식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때 이제 굉장히 건강이 악화가 돼서 뭐 병원에 입원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는 굉장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검찰 수사를 받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검찰로서도 당연히 아무런 변수 없이 수사를 계속하겠다라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보도들이나 또는 이제 일각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단식이 진행됐을 때 본인의 체력적인 상황에서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이냐에 대한 우려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때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고 검찰로서도 아마 소환 일정을 다시 조절해 본다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일정 조율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봐야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게 검찰 수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장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번 단식은 수사와는 무관하다는 것은 명확한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단식이라는 게 보통 요구사항을 내걸고 이게 받아들여지면 단식을 종료하겠다 이러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그런 출구 전략이 없단 말이에요. 이번 단식을 통해서 이 대표가 좀 실질적으로 정권을 통해서 정권에게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뭐라고 보세요? 사실 정치인들이 단식을 결심할 때 그 내거는 조건들이 있기는 한데요. 항상 그 조건들이 늘 쉬운 조건들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도 앞서 원장님도 말씀 주신 3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그것이 쉽지 않은 조건임은 분명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가 정말 배수의 진을 치고 단식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대표에 대해서 안위를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보이는 출구도 없고 과연 이 조건이 받아들여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단식이 계속됐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운 목소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더 어쩌면 이 단식이 더 진정성이 있고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겠냐라는 것을 저는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이고 그리고 본인으로서는 출구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단식이었다라는 말이 그래서 저는 와닿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만큼 절박했고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마지막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국민들께 어떤 울림과 감동을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저는 남은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 단식의 출구를 원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제가 이제 신명계가 아닌 비명계 입장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기존부터 있었는 사법 리스크지만 자금 한 달 사이 이루어진 검찰 조사의 진행 상황을 보면 사법 리스크가 매우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또 그 전에 해놓은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방탄국회를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증거는 계속 불리하게 가요. 그러면 요 상황을 전제로 하면 비명계에서는 100% 비대위를 요구할 겁니다. 9월, 10월. 그래야 이제 내년 뭐 4월이 총선인데 올 12월, 1월에 비대위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때 대표가 단식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를 끝내고 비대위로 전환해야 민주당이 총선을 치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입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래서 왜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뭐 실제로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받아줄 만한 요구 조건을 안 걸었을까? 이 국면을 최대한 끌고 가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출구 전략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9월 임시국회, 정기국회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이제 한두 달 가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체제를 공고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전략적으로 고민된 타이밍이다. 그리고 그게 이제 비명계 목소리들이 다 들어간 이유입니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 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넘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극단적으로 보이는 선택, 이게 민주당을 더 위기로 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이거를 극복하려면 엄청나게 더 또 위기스러운, 더 뭐 극적인 대결 국면으로 전환을 할 때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취할 수 있는 중에 가장 악수에 악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당이나 국가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장수 전 부원장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네. 게 이 대표가 제안한 그 세 가지 사항들이 예.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정말 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건강 문제로 이 네. 단식이 끝나게 된다면 좀 상황이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정치라는 것이 또 생물이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에서는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세 가지 조건이, 일단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시고 이제라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국민들께서도 그 부분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대통령실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조건들을 정말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했지만 정부에서 아무런 협상이나 노력이 없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또 중도층에 계시는 국민들께 또 많은 메시지를 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정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집권 여당이 야당과의 협치할 의사 자체가 애초에 존재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부정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내년 총선에서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서도 총선을 앞두고 전략적으로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권이 상당히 좀 극단으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야당 대표의 단식도 폭력 정권의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단식을 하는 거고요. 또 정부 여당 쪽에서는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고요. 일각에서는 이게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거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게 총선 앞두고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분명히 지지층 결집을 위한 거다라는 점 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이념이라는 단어만 나와서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정치에 참여하고 일종의 국정 운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문재인 정부, 지난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념 논쟁이라고 해도 저는 이런 표현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건 이념 논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가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정통성을 가진다라는 거하고, 이게 똑같이 북한의 정통성을 느끼고, 이거는 이념 논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은 동격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뭐 지나친 민족주의나 통일 환상에 빠진 분들이 자꾸 그런 측면을 이렇게 간과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우려하는 대한민국 정통성이 흔들렸다라고 보는 측면이 그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 생각이 이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 되게 당연한 말씀이에요. 요새 계속 실용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도 실용을 얘기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실용을 얘기해요. 근데 그 실용이라는 게 국가의 정체성이나 가야 될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실용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정치를 안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볼 때 민주당의 일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고, 우리 당의 일부도 그런 거에 뚜렷한 철학이나 소신 없이 쫓아가는 거에 대한 좀 우려, 그런 것들을 밝히신 거다. 그리고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뭐 선거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의 차원은 아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생각에는 이건 대한민국 가로세우기 차원에서 자기가 접근하는 거고, 우리 당의 그런지 못한 분들, 뭐 제가 볼 때 뭐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이라고 일부 지칭한, 그러니까 왜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없이 뭐 그냥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뭐 포퓰리즘이나 뭐 감성적 민족주의에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볼 때 이 얘기는 선거에 유리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밝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사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하는 행보라고 한다면 저는 방향을 잘못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대당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적어도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본다면 단연 경제 문제, 민생 문제일 것입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말씀하신 이념 중요합니다.
다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념만큼이나 또는 그거 이상으로 경제나 민생이 가장 힘들고 가장 손에 와닿는 문제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념 전쟁을 말씀하시고 또 이념 문제를 끌어들이시는 건 저는 지지층 결집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하는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촉발되고 있는 이념 갈등은 보수 진영에서도 저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또 그 갈라짐들이 있는 것이고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는 여야 어느 당 할 것 없이 과연 누가 중도층의 표심을 좀 더 많이 흡수하느냐가 당연히 총선 판가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겁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이념 갈등이 중도층에게 미치는 메시지라든지 또는 중도층의 표심을 흡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 굉장히 의문이 들기 때문에요. 집권 여당으로서도 전략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고 이런 이념 갈등이나 이런 부분에 매몰되는 것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보다는 당연히 집권 여당으로서는 유능한 경제, 민생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될 텐데 지금 국민들이 체감하시는 실물 경기는 정말 바닥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정부와 집권 여당이 어떤 대책이나 어떤 해법을 주고 있는지 저는 참 많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면 육군사관학교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기로 지난달 31일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 지도부에서는 또 이 흉상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 입장까지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약간의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도 감지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이 문제는 전체적인 국정 운영 기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둘러싸고 나온 논쟁이 그건 이제 조금 아실 필요는 있죠. 우리 독립군이 이제 소련의 연방 영토인 자유시에 갔는데 그 독립군들의 2,000명 정도가 갔는데 괴멸적 타격을 입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홍범도 장군이 이 우리 독립군 공격에 가담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홍범도 장군이 이 포로로 잡힌 독립군들에 대한 재판에는 참여를 했다는 서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범도 장군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한 거는 박정희 정부 때부터 인정을 해왔습니다. 근데 육사라는 장소, 우리 국군의 장성들을 키우는 장소에 우리 독립군에 대한 공격을 했다고 논란을 빚는 인물을 윤봉길, 이봉창 의사처럼 세워둬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사 국방부에서는 흉상을 이전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당연히 우리 정부의 국방부도 있지만 통일부도 있듯이 이게 대통령실에서 이전하라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근데 육사라는 장소의 특수성과 육사 국방부의 결정으로는 이거를 극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국군의 전신이라고 하는 독립군을 공격한 사람의 흉상이 육사에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논쟁을 저는 육사나 국방부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과 우리 당의 입장은 전 마찬가지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 이전이 불러올 논쟁이나 이런 걸 보면 그거는 육사에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사와 국방부가 이렇게 고려할 수 있는 문제가 예. 맞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논평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건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권 여당 아닙니까? 집권 여당에서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분노하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육사나 국방부에서 판단할 일이다라고 하고 한 발 물러서는 자세는 저는 전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책임 있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집권 여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십니다. 당연히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의사도 궁금해하시지만 집권 여당의 생각도 궁금한 것이고요. 이 부분을 육사나 국방부에서 판단할 일이다 하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다름 아닌 홍범도 장군입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봉오동 전투를 이끄셨던 그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분의 흉상을 왜 지금 이 시점에 철거를 해야 되는지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다 평가가 끝난 인물에 대해서 이제 와서 끄집어내서 다시금 그분이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기 때문에 육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이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게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소련은 6.25 때 남침을 한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6.25 전쟁이 있기도 전에 우리나라가 광복되기도 전에 이미 홍범도 장군은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에 홍범도 장군이 가입했다고 하는 그 소련 공산당과
북한 또는 우리나라를 남침했다라고 하는 소련 공산당은 전혀 다른 공산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동일시하면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어떤 그런 독립투쟁의 역사까지도 폄훼하는 듯한 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사실 국민들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총선 때 심판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무섭기 때문에 집권 여당에서 제대로 된 입장이 안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홍범도 장군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 소련 공산당 입당한 것 때문에 그러지 않냐라고 했지만 그건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제가 바로 잡으면 육사에서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육사나 국방부에서는 독립군이 그때 2,000명 정도가 갔는데 홍범도 장군 연루 의혹이 있는 군대가 여기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900명이 포로로 잡히고 수백 명이 죽어요. 그래서 괴멸적 타격을 입었다 이래요. 이 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소련 공산당 그거는 뭐 주변에 뭐 정치 평론가나 정치인 중에 잘 육사가 왜 이 문제를 제기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육사가 그 문제 때문에 제기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반론 듣겠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그렇지만 일단 육사나 지금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일, 특히 홍범도 함이라는 잠수함의 이름까지도 변경하겠다라는 이야기가 한덕수 총리 입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물론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총리 입에서 말씀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작년 2022년 7월에는 당시에는 국가보훈처였는데 당시에 호적이 없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가족관계부를 창설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홍범도 장군에게도 가족관계부를 창설해주는 그런 예우들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났는데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과연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서는 과연 홍범도 장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또는 지금 대통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런 뭔가 반공주의 그리고 이념 전쟁의 희생양으로 홍범도 장군이 삼아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장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